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요즘에 좀 바쁘고 컴퓨터가 고장 났었어요.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그동안 방송을 한동안 쉬었었는데 오늘 좀 시간도 되고 그래서 자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확정 지분제 또는 도급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확정 지분제, 도급제 이렇게 키워드 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이 검색한 것들 중에서 보면은 블로그 여기 다 지나서 웹사이트 지나고 마지막에 뉴스 지나고 블로그에 와서 보면은 제 블로그가 두 개가 떠 있네요. 보면은 21시간 전에 그 올린 내용,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올린 내용이거든요. 어저께 올렸나? 하여튼 어제 밤에 올렸구나. 올린 내용인데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역시 뜨죠. 가로주택 확정 지분제 도급제 장단점 비교 설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내용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설명, 뭐 제가 잘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 생각과 개인적인 견해를 곁들인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꼭 그 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걸 떠나서 각자 이제 자기 자신과 견주어서 본인한테 유익한 부분들 가져가시고 아닌 분들은 뭐 그냥 듣다 재미없으면 안 들으실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은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시행사나 시공사 또는 조합 임원, 조합장 이런 분들이 아닌 조합원 입장에서 그분들을 좀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다가 제가 이렇게 만든 거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그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조합장 또는 임원 이런 분들이 제 이야기가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다만 그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분담금을 덜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런 걸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권리를 챙길 수 있더라고 그런 의도로 만든 그 방송 자료이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내용들은 필자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소형 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에만 관련하여 비중을 두고 작성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내용들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정직하게 능력을 발휘하여 재건축 조합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분들께는 많은 격려를 보내드리는 취지로 적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네요. 이권 사업은 일부 편법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필자 개인의 경험과 상식, 생각들을 정리하여 올려봤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확정 지분제와 확정 도급제 방식 해설이라는 제목이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잘 되거나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재건축 현장은 시공사가 확정 지분제를 많이 선호한다. 이 확정 지분제 선호하는 이유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되겠는데 또 다시 다른 거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안정적으로 그들이 가져갈 잉여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확정 지분제로 하게 되면은 공사비를 잉여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사업의 주체가 조합과 시행사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행사가 시공사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 같은 개념으로 여기서는 아마 움직일 겁니다. 특히 소형 한 100세대 전후 이런 작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급제는 건설 시공사가 집만 지어주는 것이며 모든 것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을 한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거나 일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현장에는 시공사는 도급제를 더 선호한다. 그들이 가져갈 실익이 적은 지분제보다는 자신들의 안전빵인 도급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요즘 부천 지역 낙후된 곳에서 붐이 일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어 한 100세대 정도의 재건축으로 본다면 종전, 빌라, 아파트 등 대지 지분이 아주 낮아요. 이런 게 보면은 대지 지분이 나가서 대지 지분이 작다 보니까 자연히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세대 수는 많고 땅은 좁고 뭐 올라갈 수 있는 건 용적률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완공 후 분양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만큼의 아파트 세대를 지을 수가 없는 게 현실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그 빌라 아파트 오래된 것들 뭐 부숴가지고 100세대를 갖다 조합원이 한 80명이라 그러면은 지어봐야 뭐 100세대 이하 짓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거 별로 없어요. 다 자기 걸 자기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의 경기가 좋든 나쁘든 분양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도급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용적률을 최대한 혜택받기 위해 LH용 임대주택을 짓다 보니 사실상 일반 분양은 형태만 있을 뿐 실질적인 세대 수 증가 내용이 10% 내외 정도의 실정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용적률 아무리 맥시멈으로 찾아 먹어도 최소한 그래도 뭐 집을 아파트 공급 면적 기준 뭐 한 20평형 뭐 이 정도 진다 하더라도 1대1 똔똔밖에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많이 질 수가 없어요. 땅이 작기 때문에. 즉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반 분양 수익은 약간의 의미 정도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서 얻는 수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합과 시행업자는 왜 확정 지분제를 고집할까? 그러니까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거를 고집하냐는 얘기죠. 이거를. 여기에 이제 하나의 그 카테고리가 하나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 이론상 시공사 자신들에게 불리한 확정 지분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는 소규모 시행 시공사는 일단 시행 오더를 따놓고 추진위원들, 재건축 추진위원들을 자신들의 사업 수익 파트너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렇죠.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사업 공사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 조합장이나 임원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렸다고, 제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종의 담합 형태가 개입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다. 전체 세대수의 분담금이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리베이트 형태의 이런 내용이 시행사의 확정 지분제와 맞물려 계약 내용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공사가 끝날 무렵 시기쯤에 이익이 적다는 핑계 등을 대며 저품질 마감재를 사용한다든가 어떠한 구실을 벗어서라도 추가 공사비 명목을 만들어내고, 만일 이런 경우 조합장 임원 등이 그들과 묵시적인 담합이라도 있게 되면 그 손해의 몫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요걸 염려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확정 지분제 시공 방식에서 시행 시공사의 수익이 상승하면 일반 조합원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의 구조 전형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먹을 건 딱 100이에요. 100인데 시행 시공사가 많이 가져가면은 조합원들은 100에서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뺏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시행 시공사는 조금밖에 못 가져가요. 이게 바로 확정 지분제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판단하지 못하고 총회에서 몇몇 재건축 추진위원들의 부추김에 일사천리로 자신들의 이권을 그들에게 몰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이쪽 부천 지역에도 보면은 지금 한 20여 군데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두세 개 정도 빼놓고는 다 확정 지분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분들이 뭐 다 그렇게 뭐 자기 욕심 사리새욕 채우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럴 그 개연성이 공사 끝판에 가서 나타날 저기가 많다는 거가 먼저 이런 일을 했던 그 사례를 봤을 적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 기회를 따낸 시공업자는 자연히 조합의 장이나 임원들을 자신의 사업의 파트너 개념으로 편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따고 보는 거예요. 공사부터 따는 거예요. 뭐 모든 거 다 해야 될 것처럼. 공사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장, 임원 이런 사람들을 갖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고 뭐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묵시적으로 리베이트 같은 걸 갖다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고리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는 왜 개인이 움직이고 개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끼리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항상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담합을 하거나 그렇다는 내용 아니니까 절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공격을 받을까봐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의 목적은 그 일반 그 조합원들이 자기들한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이런 분들이 일을 진짜 능력 있게 열심히 잘하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은 그분들은 진짜 그 재건축 끝나고서 포상이라도 드려야 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빼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큼 정직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는 들통날 확률이 적은 공짜 돈을 치료할 사람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죠.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보통 보면은 시작부터 명예를 중시 여기며 청량한 마음가짐으로 재건축 추진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중간에 이권 유혹이 생겨나 사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한 이권 차지하겠다고 추진위원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낼 수 있는 방식이 사업자 지정으로 신탁사를 선택하고 신탁사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도급제 시공 방식을 선택하여 조합원의 잉여 이익을 종합원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 한 100여 세대 전후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몇 개인이 조합을 이끌어가는 방식과 대규모 자본금을 보유한 준공공 성격을 띤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가는 방법 중 당연히 신탁사가 하는 사업 지정자 시행 도급제 방법으로 가야 준공 때까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수 있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 신탁에서 진행하게 되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아마 한 2년 정도만 끝난다고 하네요. 시작해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최근에야 이런 좋은 정보 사실들을 접했고 신탁사로 업무가 이행되는 그때부터 조합은 없어지며 조합원 전체의 권리로 있고 준공 입주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렇게 잡음이 안 나고 개인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신탁사는 어쨌든 이 공공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감시가 심한 그런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신탁사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산뜻하게 나갈 수 있던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게 작은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신탁사는 그 자본금 규모가 보통 한 500억, 1000억 500억, 1000억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본금 규모만 해도 그렇게 크니까 100세대짜리 아파트 한 동 짓는데 한 300억 정도? 그러면 뭐 한 두세 배 정도의 그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섣부른 짓을 안 한다는 얘기죠. 조그만 거 하나다가 잘못해가지고서 자기네 이렇게 누가 될 수 있는 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개인들은 지껏 다 빼돌려 놓고 허다 걸리면 까지가 좀 살고 나오면 되지. 그런 마인드로 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사람 걸리면 그 조합은 진짜 운이 나쁜 조합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신탁사를 통해서 사업자 지정 시행 방식을 한다는 얘기죠. 토탈 2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에 아파트가 완성 및 입주하게 된다. 그리고 참고로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건축하는 LH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분양은 이 수익이 조합원 몫이며 요거를 그 임대주택을 져 가지고서 조합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입주민 운영회에서 그 임대주택 그거 세를 받아 가지고 뭐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뭐 관리비 없는 아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가능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이걸 갖다가 왜 조합 임원 만들어 가지고서 확정 지분제로 가 가지고 어떤 개인 사업자한테 다 몰아주냐는 얘기죠. 이거 정말 이러면은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이 다 맞는다고 저는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동원했을 적에 이런 100세대 전후의 아파트는
임대주택 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세로다 아파트 관리비 없애보세요. 그 아파트 가격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게 받습니다. 가격 잘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탁사를 통해서 그 입주민들이 이제 그 조합원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GS건설 여기서는 그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회사 출자를 한 90% 정도 아마 출자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GS R&D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야 아마 그 건설사 이름이. 그러니까 어쨌든 GS 계열 그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니까 그런 조그만 아파트라도 브랜드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롱에서도 아마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코롱에서도 소형 아파트 짓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사를 통해서 이런 명품 그 브랜드를 불러다가 집을 짓게 되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 의해서 상당히 그 제가 봤거든요. 나홀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아파트 건설 비용이 좀 비쌀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총회에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을 갖다가 몇몇 그 저 추진위원들한테 일임을 하고 나서 그 추진위원들이 일정 개인업자한테 그 형식적인 뭐 입찰 경쟁 입찰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타고 갔을 때 생기는 그 내용들은 진행되는 내용은 제 머릿속에는 그냥 하여튼 그냥 그렇게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제 머릿속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건 뭐 제가 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아무튼 다분하게 제 생각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방송하고서 또 이제 뭐 역공을 받아서 아마 또 그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말도 들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잘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앞으로도 또 다른 데 가서도 조합장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탕주의 이런 분들만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나올지 모를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신탁사를 통해서 그 명품 브랜드 불러다가 신탁에다 짓게 되면 진짜 짧은 기간에 바로 그냥 아파트 입주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알게 된 정보거든요. 그리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해가지고 이런 거 방송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봐도 저처럼 이런 내용을 갖다가 말을 잘 못하는 게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허물어내 가지고 그런데 종사하는 그 건설업자 이런 분들한테는 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 그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총무 뭐 감사 이런 분들한테도 또 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겠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분명히 제가 하는 이 방송은 오직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유익하라고 하는 방송이니까 또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렇게 이제 그 조합장 임원 이런 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분들을 입장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방송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보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LH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분양은 수익이 조합원 몫이며 그렇죠. 아까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분양이 아니고 그죠. 일반 분양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먼저도 제가 한번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그 20%의 용적률 상향을 주던 거를 20% 용적률 상향을 저 보면은 근데 230% 맥시멈인데 258까지 주는 게 20%더 줬는데 그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를 졌어요. 100세대를 졌으면은 100세대에서 그 질 수 있는 250%가 100세대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20%의 그 용적률을 떼내서 임대주택을 졌었는데 요번에 그 지난 6월 초에 제가 그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봤더니 자꾸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20%를 갖다가 세대수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용적률의 20%면은 예를 들어서 100세대면은 20세대 같은 평형수로다가 임대주택을 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세대수 20% 그러니까 100세대면은 그 중에서 80개는 조합원 분양, 20개는 임대주택 그렇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 집을 크게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20세대를
원룸 형태로 지면 되거든요. 원룸 형태로 임대주택을 20개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임대주택 굉장히 그 메리트 있는 거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그 조합을 운영하고 하고 그다음에 시행사 이런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잘 몰라요, 보면 이분들이. 그리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건 나중 일이라 그러고 끝에 가서는 자기한테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분들도. 근데 이런 걸 일반 분양, 일반 조합원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이런 방향을 잘 틀어가지고 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거든요. 자,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들은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우리가 LH 영구 임대주택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그 열악한 분들, 경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오고 또 하여튼 일반인들이 좀 약간 그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올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LH 임대주택 준다면 사람들이 부정이 깔려요, 대개 보면은요. 저도 그 공인중개사 지금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의 그 LH에서 보증금 대주고 그리고 얻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긴장을 해요. 제가 긴장을 하는 게 자기 돈 5% 가지고 들어갔는데 5%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돈이 5%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개중에 한두 번씩 그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돈으로 다 들어가면 자기 돈을 보증금을 다 보전받기 위해서 주인하고 끝까지 그래도 최소한의 그 매너는 지키고서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자기 돈 5%밖에 안 되는 작은 돈에 있다 보니까 끝에 가서 이분들이 참 힘들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 집주인들이 LH 그러면 자꾸 제 중개업을 하면서 봐도 LH는 안 놉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H 임대주택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임대주택은 이제 LH에 20% 공급하는 그 임대주택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들을 기준하여 경제적으로 여력은 없지만 신혼부부나 학생 등을 입주시키므로 아파트 입주민들 환경 영향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렇죠. 이 신혼부부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막 말을 호도하거든요. 이 LH 임대 들어오면은 막 나쁘다 그러고 했는데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계층은 이렇게 신혼부부나 학생 이런 젊은 사람들이 젊고 혈기왕성한 아주 그 기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도록 우리 아파트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 걱정 없고 상가 등의 수익성이 높아 분담금도 줄일 수 있는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황금 알과도 같은 내용의 재건축 사업을 송두리째 확정 지분제를 선택하여 개인 비리가 발생할 요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조합장, 임원 등 체제를 고집한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증가로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줄 여지가 많이 잠재되어 있다. 참 이거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이쪽에 일방적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 모든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이거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 가져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다 썩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나온 제도 중에서 이번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정부 국토교통부 주관부서죠. 거기서 이거를 거기다 갖다가 끄집어다 당겨 넣은 거예요. 중간에 비리 없애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뭐든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또 보겠습니다. 물론 정말 정직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조합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재건축 조합이라면 굳이 사업자 지정 방식 도급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장 및 임원 등은 보통 재건축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조합원들 간의 지명과 호선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재건축을 배워가며 업무를 하다 보니 자연히 시행업자로부터 재건축 관련 전문 정보들을 제공받게 되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죠? 이거 시행 시공사한테 하나하나 정보를 얻었는가 그 얻은 정보를 토대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스려 먹기가 힘들다는 시공업자를 다스려 먹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조합장이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조합장 하면 잘하겠죠. 근데 그 동네에서 한 번 하고 나면 언제 또 그 사람을 조합장 할지 알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건축 시공 계약부터 사용 부자재 마감재 등등 공사 대금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비리 등이 발생한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인 경우는 조합장, 임원, 감사까지 모두 합쳐서 5명 전후다. 너무 취약한 인적 구조다. 그런데 또 반면에 뭐 조합원, 임원 등이 너무 많으면 뭐 대의원까지 해가지고 너무 많으면 배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또 분열이 돼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참 이게 조금 뽑자니 비리가 무섭고 많이 뽑자니 그 분란이 무섭고 이런 게 그 조금의 재건축의 가장 그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해결책으로 나온 게 신탁사 지정 이런 사업 방식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관 작성도 표준 정관을 토대로 하지만 시행사가 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해 만들어 온다 해도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은 제대로 내용들을 검토할 만한 지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이 정관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표준 정관이 나와 있는데 표준 정관에서 몇 가지 바꿔 놓는데 그 몇 가지 바꿔 놓는 것들이 그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박 헛할개식으로 잘 몰라요.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시행 시공사가 의도대로 하는 대로 조합도 거기에 같이 가는 경우가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비록 간접적인 형태라고는 하지만 그들에게 업무 지도를 받아가며 진행하는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깊이 심사숙고해볼 일이며 재차 강조하지만 자본 규모가 담보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조합의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재건축 조합 업무를 재건축 분야 자금관리 능력 등 전문적인 기능을 갖춘 준공공 성격을 띤 신탁회사가 조합원의 재산 신탁을 받아 완공 시까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조합에 이를 대행해주는 사업 진행 방식이 사업자 지정 신탁 방식의 도금제 재건축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신탁사를 한번 담당자 한 분을 접촉해 봤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가냐 했더니 총 그 사업비의 한 2% 정도를 아마 이 사람들이 사업 비를 가져가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얼마 되나요? 한 2억 정도 가져가는 건가요, 이게? 이게 훨씬 안전한 거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안전하지. 어차피 가봐도 조합장, 조합 임원 이런 사람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보면 다. 그 월급 주는 거 2년, 3년 동안 해보세요. 따져보세요. 꽤 나가요, 그것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봤을 적에 차라리 그냥 전문적인 업체에다 이거 해줘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참 좋은 건데, 이 추진위원 하는 분들 대다수가 처음부터 어떤 자기들의 이거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든가 또는 나쁜 경우에 또 나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월급 같은 것도 그렇고 그쪽 나가는 비용 만만치 않아요, 보면은.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런 신탁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며, 여기에 대한 관련 법조항 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제 19조에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나왔죠? 예, 지정개발자 지정이거든요. 이게 19조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법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하도 비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시장 군수 등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제 80% 동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준 공공성을 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정 개발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는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2항에 시장 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 시행 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자체 단체의 공보에 고셔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지자체에다 다 보고오고 지자체에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안전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3항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일반 조합원 이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조합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행 및 산출 근거. 그러니까 이 지정개발자는 딱 자기가 이걸 맡게 되면은 나는 얼마의 분담금이 나가고 산출 근거가 뭐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해서 이대로 계약을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회라고 하죠. 보면은 사업 설명회 가보면은 뭐 VL율이 얼마고 추정 분담금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나중에 보면 한 개도 안 맞아요. 보면은 안 맞고 나중에 다 틀어져 버려요. 보면은 그리고 총회에 들어가서 다 뽑고 나서 지정되고 나면 그때 바뀌면 그땐 빼도 먹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이 나서게 되면은 법적으로 하라면 이제 소송 거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송 걸리면은 가처분 공사 시행 금지 가처분 그 걸어버리게 되면 공사 안 돼요. 그때부터는요. 공사 안 되면 치일피를 미뤄지고 소송에 휘말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다분히 안고 가는 게 이게 이제 그 조합에서 직접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 시행자 개인 시행자가 나갈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차라리 그 암만 내가 오라도 차라리 그 조금 비리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만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을 수가 있는 게 빨리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비리 봤으면 비리 못 참는 사람들은 지껏 다 망가지는 하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났을 적에 이 조합은 진행 안 되고서 좌초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정개발자 제도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아는 일반 조합원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소형, 그러니까 대규모 재건축에서는 이 신탁사도 말 그대로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형 100세대 전후의 그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서는 이 지정개발사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게. 그 밖에 이제 이번 추정 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요게 이런 것들도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지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 합의체 또는 신고 또는 조합 설립가 취소된 거로 본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이 신탁사가 들어와서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총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주민 합의체 또는 뭐 조합 설립인가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신탁사가 다 도맡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공 때 입주만 하면 돼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주민 합의체가 이게 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뭐로 월급 줘. 조합 월급 줄 돈으로다가 신탁사에 주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1조 요게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 소형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여기서 21조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보니까 21조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선정해 가지고 주민 합의체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빈집 특례법 요거의 모법이거든요. 도시 및 주거 환경법. 그래서 이 특례법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은 항상 이 모법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법 제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리업자 이하 정비사업 관리업자 아까 그러니까 신탁자 말하는 거거든요.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 합의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신탁업사를 정하는 거는 주민 합의체가 정하는 거예요. 주민 합의체. 그러니까 이 주민 합의체는 조합, 주택 조합이라고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조합은 그렇게 나오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이건 2번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를 한정한다, 방법을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 신탁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이거 그 경쟁 입찰로거든요. 경쟁 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다를 딴 신탁 업체가 이제 그 항상 일을 하면서 그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을 항상 보고를 해줘요. 그리고 요 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저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 신탁업자를.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공성을 띠고 안전하게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났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그 일방적으로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만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조합장 뭐 이런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행시공사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 일을 전문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부동산을 한 10년 정도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뭐 그냥 알게 되고, 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공부하는 거를 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보통 보면은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보통 뭐 밤 한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그래서 요즘에 전에는 이제 그 세법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한동안 또 이제 부동산 세법도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해서 세법도 많이 좀 강의하러 다녔었고, 요즘엔 또 이제 이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붐이 일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책 사다 보고 하면서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일상생활하면서 아는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또 책 보고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고, 요 밑에 제가 요거 나온 거 여기 자료 있는데 무상 지분율이라고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사실 제가 이 비례율은 제가 잘 알았었는데 무상 지분율은 잘 몰랐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 무상 지분율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을 할 때 요게 이제 무상 지분율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그다음에 주택과 토지를 같이 있는 이런 것을 상대로 해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이쪽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대개 가보니까 다 비례율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상 지분율이라는 거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아마 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걸 프린트해서 몇 번만 복귀해서 써보시면은 이 무상 지분율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써가면서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이 내용을. 근데 개념은 비례율의 토지 개념의 그런 대응된다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개념으로 알아두시면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아무튼 그 재건축 재개발에서, 특히 소형 재건축 재개발에서 비례율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이 무상 지분율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모르셔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여기다 마치기로 하고 자,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